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건건세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삼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저번에 고조선과 철기시대, 고대국가, 부여, 고구려, 동해옥저, 삼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삼국시대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양도 많고 복잡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더 재미있죠. 재미있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역사 유튜브 재미있는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먼저 삼국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루어지죠. 거기에다 이제 국가는 아니지만 연맹체로 이루어진 가야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그 철기시대, 고대국가 시대에도 있었다가 이제 삼국시대까지 넘어오죠. 자, 이 삼국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 삼국의 그 전반적인 흥망사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그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갈 때 더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각국의 흥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구려부터 맞죠. 고구려가 가장 먼저 건국이 됐으니까. 고구려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건국이 됐어요? 그렇죠. 주몽이 부여족이었던 주몽, 나중에 동명성왕이 되죠. 기원전 37년,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외우실 필요 없고, 이러이러하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 졸본 지역, 압록강이죠. 압록강. 우리 한반도 제일 북쪽, 서쪽 지역에 있었던, 두만강이 동쪽,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거죠. 압록강에 건국을 했죠. 하다가 이제 여러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왕들이 있었다가, 이제 4세기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때 고구려는 가장 전성기를 맞는다. 이 전성기를 맞기 전에 이 고구려에도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고국 원왕이 그 근초고왕한테 패해가지고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굉장히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국 원왕 다음에 들어온 왕이 소수림왕이었거든요. 이 소수림왕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이 소수림왕이 국가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사회체제를 정비하면서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이 전성기가 이루어지는 그 기틀을 마련하죠.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이 업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소수림왕과 관련돼 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고구려 역사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최전성기 4세기. 4세기면 300년대예요. 300년대. 나중에 이제 한번 그 세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게 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300년대를 4세기라고 한다. 이때 최전성기였다가 이제 7세기, 600년대가 되면은 드디어 수당전쟁이 일어납니다.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죠. 수나라가 먼저 수양제가 그 고구려를 침입했다가 그때 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러나죠. 그러면 이제 수나라가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망합니다. 당나라한테.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유명하죠. 아마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정치를 잘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당나라를 세운 그 이세민, 당태종입니다. 이 당나라가 건국을 해가지고는 또 침입을 합니다. 침입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시성, 양만춘의 안시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결국 물러가게 되죠. 그 사이에 이제 연개소문이 수나라를 물리치고 나서 이제 또 당나라가 건국하고 당나라가 침입을 할 것 같으니까 그때 그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쌓아요. 국경지역에. 천리장성 쌓을 때 이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그 감독관으로 파견이 돼요. 감독관으로 파견이 됐다가 결국에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대망리지로서 정권을 장악한다. 이게 7세기 한 중반 정도다.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와의 싸움에서도 연개소문이 어떻게 막아내고 결국에는 이제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연개소문의 아들들 사이에 정권 다툼을 하다가 내부 분열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김춘추가 당나라와 연합해가지고 나당 연합군을 만들잖아요. 그 나당 연합군이 660년도에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다. 이 연도 같은 거 외우지 마시라고 그랬죠. 대충 이 정도다. 600년대다. 이런 식으로 그 고구려의 흥망사가 전개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제 더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구려의 흥망사고, 자, 다음으로 이제 백제의 흥망사죠. 백제가 누가 건국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부여계. 그 부여가 망하거든요. 부여가 망하고, 그 중에 하나의 유미인 부여계인 온조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만주 지역에서 고구려가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되면 한강유역, 지금의 유래성 유적지가 있죠. 그 유래성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한강유역 그쪽 마한 지역이죠. 마한 지역 쪽에 있던 팔성 귀족들, 토착 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백제라는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 근초고왕 때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고구려 흥망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려의 고구 권왕을 죽이고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가지고 그 중국과도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그러죠. 하지만 이제 5세기에 이제 장수왕이 그 한양천도를 하잖아요. 광개토대왕은 북진 정책을 해가지고 북쪽 막 요동 지역까지 다 정복을 이제 나라를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장수왕이 되면은 남진 정책을 취합니다.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된다. 장수왕은 그게 많이 나옵니다. 평양천도. 이 장수왕이 평양천도를 하니까 신라 백제는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이 강력한 고구려가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나제 동맹도 체결하고 그러죠. 결국에는 이제 백제 괴로왕을 죽입니다. 백제 괴로왕을 한성까지 침입을 해가지고 백제 괴로왕을 죽이고 이제 백제는 이제 괴로왕이 죽으니까 한성에서 이제 천도를 하죠. 웅진, 지금의 공주. 이 문주왕 때 그 괴로왕의 아들인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한다. 공주. 웅진은 공주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천도합니다. 이제 공주하고 부하고 별로 그렇게 거리상으로는 별로 안 먼데 남쪽으로 더 천재해가지고 성왕 때 사비, 지금의 부여로 천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의자왕 때 마지막 왕이죠. 백제. 그 개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 패하면서 결국은 백제는 망하게 된다. 이게 백제의 개괄적인 흥망사입니다. 이 정도만 아세요. 이 흥망사는 지금 개괄적인 나라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라의 흥망사를 보죠. 신라가 그 삼국시대 중에서는 초창기에 제일 약했어요. 그 국가 체제 정비도 제일 늦게 됐고, 하지만 결국에는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됐죠. 자, 신라를 보죠. 신라는 이 연맹체였다가 육보죠. 이런 것까지 하면 뭐 박석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한다. 백제 같은 경우는 4세기 때 근초고왕 때가 전성기였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5세기 때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가 전성기였잖아요. 그 100년이나 지나야 이제 지증왕 때, 이때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신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말도 없었고요. 뭐 마립간, 뭐 차차웅, 그런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왕의 명칭을. 그러다가 이제 6세기에 지증왕 때가 와서 국호를 신라라고도 명명하고 또 왕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가 지증왕 때다. 굉장히 늦죠. 한 100년 넘게 늦는 거죠. 고구려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6세기 이제 지중왕이 이 정도 이제 기틀을 마련하니까 진흥왕 때 최전성기를 맞는다. 진흥왕은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한강 유역도 다 점령하고 저기 고구려 땅의 항병도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6세기 중반이다. 대충 이 정도 시기에 있었다. 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결체에서 백제, 고구려, 신라의 이런 전성기가 있었다. 100년 단위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와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차례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한반도에 패권을 두고 당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나당 전쟁이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기벌포 전투에서 그 당나라 수군을 물리치면서 이 당나라를 한반도 지역에서 내쫓죠. 그리고 676년에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다. 이 통일신라도 270년간 존속했어요. 통일신라도 270년, 고려도 한 약 400여 년, 그리고 조선은 500여 년. 이렇게 왕조가 세 왕조밖에 없었어요. 거의 1000년 넘는 동안 세 왕조가 한반도에 있었다.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유럽이나 좀 역사가 깊은 유럽이나 아니면 뭐 중동, 페르시아. 그런데 수시로 바뀌잖아. 수시로 왕조가 바뀌지만 이 한반도는 그만큼 이 왕조 시대 때 굉장히 장수했던 왕조가 있었다. 이 세 나라가 그만큼 굉장히 체제적으로 잘 잡혀있는 나라였다. 엄청나게 많은 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이란 이 한반도가 그 외침의 숫자로 보면은 아마 세계에서 거의 탑에 들 거예요. 그 와중에도 망하지 않고 이런 왕조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뭐 미국 어떤 유명한 역사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한민족의 근성에 대해서 진짜 다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우리 한민족이다. 그래서 그 유일하게 뭐 국뽕일 수도 있지만 이거 역사하고 관련된 뭐 관련은 없지만 유일하게 식민지가 없었던 예전에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그 식민지를 가진 강대국,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뭐 독일 그런 국가들을 제외하고 피식민 국가가 선진국이 된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또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그 민족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한국사를 특히 좋아하게 된 겁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 존경심, 우리 선조들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뭐 젊은 사람들 헬조선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조선시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 이제 조선시대 말에 이제 국력이 쇠퇴하고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매일 당파 싸움하고 파벌 싸움하고 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렸다. 그놈들 책임이다. 그 선조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그게 일본 역사학자들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만들었던 역사관이에요. 그 당파 싸움 때문에 조선은 망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뇌를 시켰거든요. 하지만 이 당파 싸움이라는 걸 나쁘게 보면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나라를 지탱하는 왕조 국가였지만 독재를 할 수 없는 체제가 조선시대였다. 그런 왕조 시대에 있었던 유럽이나 다른 국가하고는 완전 차원이 틀린 역사의 흐름을 간직했었던 우리 한민족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였다. 이 조선시대의 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정체 체제나
사회 제도가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 그래서 500년을 존속한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 문호 개방에서 좀 늦어지면서 그 편승을 못한 좀 이 성리학자들의 정통 성리학자들의 약간 뭐랄까요, 그 중화 사상에 매몰되었던, 열 수 없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나라를 망하길 제청했지만,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도 그 시대가 어쩔 수 없는 식민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가 모든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은 이 강대국들한테 식민지가 거의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식민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버틸 수는 없었던 국력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 식민국가가 된 게 진짜 한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교훈을 삼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선진국들에 비해서 적은데도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역사에서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문호를 굉장히 많이 개방을 했잖아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 그 문호 개방, 또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한 경제 개발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박정희나 김대중이 뭐 각자 반대파에서는 뭐 좀 막 뭐라고 비판도 하지만 또 공은 있잖아요. 박정희가 그래도 경제 그 체제를 갖추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문호를 진짜 활짝 개방하면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 강국이 되었잖아요. 이 문화 강국. 저는 이게 가장 큰 그 한민족들한테 느낄 수 있는 진짜 존경심입니다. 이 문화 국가가 된 게, 뭐 K-팝이든 K-드라마든 뭐 K-영화든 또 K-게임이든 또 K-웹툰이든, 이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피식민 국가였던 나라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문화적인 힘을 가진 이 소프트웨어 강국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이게 우리 내부, 대한민국 내부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지만 그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그게 많이 느껴져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 외국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그 자체를 아직도 강국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런 데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보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해요. 단 하나, 북한 때문에 약간 디스카운트가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만큼 부러워하는 다른 나라가 없어요.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볼 때 이렇게 세계를 제패할 수는 없지만 세계의 주류로 편입되는 나라는 지금 현재로서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뭐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문화적으로 별게 없어요. 걔네들 문화가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약탈 문화입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 가보세요. 전부 다 약탈 문화재예요. 약탈 문화를 가지고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K-팝이나 이 K자가 들어가는 이 모든 문화적인 현상, 요즘에는 캐대언이라고 엄청 그 애니메이션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는 일본이 강국이죠. 강국이지만 이렇게 신드롬을 일으킨 거는 캐대언이 처음이다. 애니메이션으로. 거의 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애니메이션이자 영화이자 드라마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됐고, 또 뭐 빌보드에서 9주 연속 막 1위를 하고, 이제 BTS가 나오면서 BTS가 빌보드에서 1등을 하니까
빌보드를 당연히 1등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오산이거든요. 빌보드도 그 BTS도 엄청나게 대단한 이정표를 세웠죠. 그러면 이 빌보드에서 1등하는 저희 어린 시절 때 팝송을 많이 들었을 때 이 빌보드의 한국 음악이 한국인이 1등을 한다? 10위 안에만 들어도 진짜 대단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캐대언이 물론 그 일본 제작회사가 만들고 넷플릭스가 공급을 했지만 그래도 모든 문화적인 안에 담겨지는 건 한국이잖아요. 한국. 근데 왜 이게 인기가 있냐? 어떤 사람들은 이 케이팝이 매니아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물론 한 5, 6년 전까지는 약간 매니아 문화적인 그런 게 있었죠. 이 케이팝을 좋아했던 한 2012년도부터 시작된 이 케이팝을 좋아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오타쿠들. 전 세계적으로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오타쿠들은 동양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이었기 때문에 케이팝으로 넘어온 건 맞아요. 하지만 BTS를 기점으로 이제 블랙핑크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저변이 확대가 됐죠. 일반 사람들한테. 저변이 확대가 되고 여러 케이팝 그룹이 나오고 또 이제 또 영화에서도 그 패러사이드 기생충이 뭐 아카데미상도 받고 요즘에는 뭐 뮤지컬도 또 그 토니상을 받고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저변이 그만큼 이 K 문화에 대한 저변이 굉장히 굳건히 돼 있었다는 것을 이번 캐대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은 애니메이션이라도 이런 굳건한 저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한 파급력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국뽕으로 다른 역사 하다가 다른 길로 빠졌는데 이거는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우리 특히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게 이게 국뽕 치사량 먹었나 하면서 욕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 아무래도 저희 때보다는 직장길도 넓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우리 애들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도 외국에 뭐 출장을 가거나 뭐 유학을 갔다 온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는 없다. 살기 좋은 나라는. 그거는 진짜 외국 나가보면 꼭 느낍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다. 그런 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국뽕은 이제 그만하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신라가 이러다가 결국에는 고려, 왕건, 이 후삼국 시대 때 왕건이 그 후백제 견훤도 물리치고 신라한테 항복을 받으면서 결국 935년 연도 그냥 제가 표기만 하는 거지 이때쯤이었다. 이 과정만 알면 돼요. 연도를 몰라도. 요즘에 연도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연도 문제. 물론 어느 사이 시기에 있었던 뭐 사건이 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이런 때 연도가 이렇게 표기되고 하지만 이런 과정들, 사건들을 알게 되면은 연도는 별 의미 없어요. 그 역사의 흐름을, 저는 강의 스타일이 역사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외우지 마십시오. 자, 고려에게 드디어 멸망을 하고 왕건이 고려 태조가 됩니다. 자, 여기 신라까지 했고 이제 다음으로 가야. 가야는 그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야가 있었지만 삼국시대라고 한다. 사국시대가 아니고 삼국시대라고 한다. 이 가야는 이 낙동강 하류 그 삼안 중에서 변한지역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뭐 김해 금강가야가 처음에는 굉장히 그 연맹체의 중심 국가였죠. 하지만 이게 연맹체로만 존속하지 국가로는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 4세기 때 광개토대왕이 그때
이때 신라를 구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4세기 때 내무랑 때, 신라 내무랑 때, 그때는 신라랑 국호도 없었어요. 아까 말했죠. 6세기 때 지정왕이 돼야 신라였다고. 신라라는 국호를 정식으로 사용했다 그랬죠. 그 당시 내무랑 때는 굉장히 신라가 약한 상태였어요. 그때 백제, 외, 가야 연합군이 이 금성을, 경주죠, 지금의 금성까지 침범을 합니다. 신라를. 신라가 거의 국군이 풍전 등화의 상태였죠. 그때 신라가 내무랑이 이 고구려한테 원군을 요청합니다. 광개토대왕이 5만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신라를 구원해주고, 그때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하면서 금강가야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남 고령 쪽에 있는 이제 대가야가 그 연맹체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지만, 결국에는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멸망한다. 아주 잊혀진 나라라고 가야가 많이 언급이 되죠, 역사적으로. 이 가야도 예전에는 별 이렇게 중요시 생각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이제 가야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유용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가야에 대해서 많이 쓰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런 상태다, 가야 흥망은. 자, 다음으로 참고 자료로 이 세기 표기 방법. 몇 세기 하죠. 이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거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 세기 표기 방법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2세기, 이거는 100년 단위로 1세기로 매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원 전, 기원 후, 이게 지금 잘못 표시가 됐거든요. BC가 기원 전입니다. 기원 전이고 AD가 기원 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탄생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수 탄생 이후가 기원 후, 예수 탄생 전이 기원 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됐거든요,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고, 자, 연도 100년 단위로 한 세기를 매깁니다. 자, 예시를 들어, 자, 940년이라고 쳐요. 100년 단위잖아요. 100년 단위면 이거 100자리가 9죠, 9. 9에다가 1을 더합니다, 1을. 9에다가 1을 더하면 몇이에요? 10이죠. 이게 10세기입니다, 10세기. 자, 1260년입니다. 100단위가 어디예요? 2죠. 2. 여기다가 2를 더합니다. 그럼 13이죠. 13세기입니다. 자, 2025년이도 지금 이 100단위가 0이죠. 여기다 1을 더합니다. 그러면 21세기. 지금은 21세기인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100단위에다가 1만 더하면은 그 세기가 나옵니다. 10세기면은 900년대, 13세기면은 1200년대, 21세기면 2000년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10세기 초, 10세기 중반, 10세기 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100년을 3등분을 하죠. 한 33.5년 정도, 그 정도 대충. 그러니까 30년 정도 단위를 사용해서 하죠. 그러니까 940년이면 이제 10세기 중반이겠죠. 1260년도 10세기 중반이겠죠. 그 다음에 2025년은 21세기 초반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세기 표기 방법은.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삼국시대의 각 나라별 흥망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아까 국뽕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 이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이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족했던 점,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거,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30년, 그때 그렇게 했을걸. 하지만 그거를 후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발판 삼아서 현재에 더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선조들,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도 그 당시에는 현재였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을 반추해서 저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으로 삼는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삼국시대 나라별 역사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엉뚱한 길로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이 강의에 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